사회과학 입문 두 번째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강의계획서의 제2주차입니다. 사회과학의 성립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곧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강의계획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15주로 진행이 되고, 이제 크게 보면은 중간 시험 때까지는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각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전반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었거든요. 이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사회과학 입문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두 부분을 구성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간 시험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이죠. 약 한 7주, 첫 주까지 포함해서 약 7주, 6주 동안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시험 지나면서는 각 사회과학들, 사회학과, 경제학과, 정치학, 주요 이제 3대 각 구성적인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들과 이론을 익히는 식으로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사건을 뭘로 볼 것이냐, 사회과학의 성립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중대한 사건이 바로 뭐냐, 여기서는 항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래서 신대륙도 발견을 하고 무역 항로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세계화가 열리고,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고 해서 오늘날 근대문을 활짝 연 최대의 사건은 바로 항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산업혁명을 가장 큰 사건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측면이 이제 같은 현상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먼저 이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은 우리가 이제 크게 네 단계다, 이렇게 네 단계. 근대 문을 연 중세 시대, 중세 말에 이제 계몽주의가 어떻게 보면 근대 시발점이었고, 결국은 그때 이제 중요한 대학이 탄생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에서 이제 볼로냐에서 가장 먼저 볼로냐 대학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파리 대학이나 영국에서 옥스퍼드와 이제 캠브리지 같은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대학은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는 그 대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그 근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 중세 말에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단지 암흑기였다는 건 아니죠. 암흑기면서도 또 근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 중에서 이제 고대와 중세와 근대로 나눠 본다면은 역사 시대에서 가장 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 중세라고 볼 수 있죠.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망했던 476년부터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중세가 막을 내린 그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1500년 이상의 시기가 이제 중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까지 합치더라도 사실은 고대 시대가 한 뭐 1000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중세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이제 시기적으로 긴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중세 말에 이제 그 대학의 탄생이 첫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시발점. 때 맞춰서 이제 이루어졌던 게 우리는 엄청난 과학적인 발명과 발명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지동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뉴턴의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 뭐 이런 일련의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엄청난 그 사회적 변화, 과학 학문적인 변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는 과학혁명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scientific revolution이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굉장히 큰 변화,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이제 혁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그 혁명을 추진하는 세력과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수구 세력 사이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유혈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란 말은 유혈, 피를 흘린다 이런 말과 유혈과 결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과학혁명이었죠. 이거는 과학적인 엄청난 변화였고, 피를 단지 흘리지 않았을 뿐이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학혁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또 그죠.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유혈 사태까지 가진 않았지만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양대 무혈혁명은 바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하나 있다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던 명예혁명, 그것도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죠. 가장 이제 전형적인 유혈혁명은 우리가 아는 뭐 최근으로 본다면은 러시아 대혁명,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뭐 각 시민혁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혈혁명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혁명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로 우리가 개념을 하는데, 이 말을 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과학혁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날도 지금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단지 이제 과학사를 공부하는 그런 자연과학도 아니래도 우리 사회과학도도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번역서도 나와 있지만 원서로도 읽어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죠. 원제목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과학혁명이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은 그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과학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실제 생활에 응용이 됨으로 해갖고 기술혁명으로 이어졌죠. 과학과 기술은 과학은 이제 순수 이론적인 원리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응용한 게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공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응용이 되면서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엔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엔진이라는 거, 동력원이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었죠. 석탄을 이제 연소시켜서 전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열차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인류 최초의 동력원, 그걸 우리는 엔진이라고 하죠. 엔진.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이때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뭐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기계공학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부터 시작이 된 공학으로 우리는 엔지니어링이 나온 거예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이 이제 지동설을 중심으로 한 천문학이 먼저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어서 계속 그 천문학자들이 등장해갖고 지구의 공전 주기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한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케플러가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이제 천문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영국에서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했죠. 두 가지.
지구가 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 지구가 시속 15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 그럴 뿐 아니라 지구는 시속 16만 km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저항에 깎이니까 각이 지고 모가 난 것은 이제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함으로써 이제 저절로 깎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둥글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구형설, 지구 구형설. 옛날에 이제 천동설 시대 때는 지구가 판형이라고 했죠. 널빤지처럼 납작한 그런 개생긴 게 지구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동설이 등장하면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리고 태양계 자체가 또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시속 5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깎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형설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공처럼 둥글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동설이 자연스럽게 지구 구형설로 이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항해를 해도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항해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했던 것은 저 지구 끝에 나가면은 추락하지 않을까, 지구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제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바다 끝에 나가더라도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지구에서 표면에서 추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항해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도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한 거고, 그래서 갈라파고스 섬까지 가서 진화론을 이제 그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이 천문학, 그다음에 물리학, 생물학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우열의 법칙, 뭐 유전의 법칙 이런 그런, 그다음에 뭐 파스텔의 또 세균의 발견. 파스텔 이전에는 세균의 존재라는 걸 몰랐잖아요. 파스텔가 최초로 이제 세균이라는 게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생물학의 발전, 물리학의 발전, 그 다음 화학에서도 또, 원자 가설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이 이제 굳건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과학이 이제 영향을 줘서 사회과학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자, 자연과학이 이렇게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치열하게 이렇게 이론과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과학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데 대한 이제 막연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문제의식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꽁트가 먼저 물리학에서 발전한 저런 물리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우리 사회 현상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4단계로 거쳐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중세 말에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서 화학혁명을 거쳐서 자연과학이 성립을 하고 이어서 사회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왔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각 사회과학에서 주요 개념들과 이론들을 이제 이거는 중간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번 학기 하반기에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항해거든. 항해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요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지금 4단계로 나누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 말에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대학이 탄생을 했던 거죠. 그 당시 대학은 이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이제, 그다음에 영국에서 캠브리지, 옥스포드 이런 데 대학이 생겨나면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의학을 공부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됨으로써 이제 지식의 산실로서 교육은 뭐 당연하지만 연구나 이런 지식의 산실로서 해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과학기술, 이런 문명,
이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이제 그 기관, 제도가 이제 탄생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이죠. 발견은 뭐, 지동설,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그다음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면,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갖고 과학과 기술이 이제 함께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보고, 지금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과학의 성립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그 천문학이죠. 지동설. 코페르니쿠스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천동설을 번복하고 완전 지동설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국적으로 볼 때는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폴란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잘 아는 퀴리 부인, 퀴리 부인도 있지만 이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제공항이 코페르니쿠스 국제공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종대왕과 이제 이순신 충무공이라고 한다면, 폴란드를 대표하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퀴리 부인,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변동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역전시킨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천문학,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케플러의 여러 이제 천문학자 계속 이어서 나오면서 지구의 자전 주기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지구의 축이 정확하게 직선이 아니고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 지구의 지축이 정확하게 직선이 아니고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 있고 적도를 가운데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계절이 구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도 정확한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밝혀진 거죠, 하나씩.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 주기가 24시간으로 맞추고,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365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이 있다는 거죠. 5시간 48분 46초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년마다 합치면 이제 하루가 되기 때문에 4년마다 2월 달에 9일을 한 번 더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 주기,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천문학의 발전에서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뉴턴의 아까 말한 것처럼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삼투압 현상이라든지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뉴턴의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다윈의 이제 생물학,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다윈은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제 창조론이 이제 주류였는데 과감하게 그걸 또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와 같이 창조론을 이제 진화론으로 이제 뒤집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영어로 나왔다는 것이죠. 영어로. 뉴턴의 책,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은 라틴어로 나왔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논문도 다 라틴어였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라틴어를 쓰는 그런 시대였는데, 다윈은 과감하게 자기 모국어인 영어로 이 책을 썼습니다. The Origin of Species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생물학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진화론을 이제 주장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이제 책을 낼 때도 영어로 써서, 모국인 쉬운 영어로 써서 영국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는 그 당시 너무 어려워갖고 정말 지식인들만 극소수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라틴어였잖아요. 반면에 이제 영어로 이제 쉬운 영어로 쓰다 보니까 최소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 사람은 지식의 이런
대중화, 이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중에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종교개혁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은 다 그 어려운 라틴어로 이제 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죠. 정말 극소수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쉬운 독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대중화, 그게 큰 그 마르틴 루터의 큰 기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이제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먼저 사회학과 경제학과 정치학으로 나눠서 보면 먼저 사회학에서 사회학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자연과학의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 사회 현상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한 그 사례가 바로 꽁트였습니다. 그래서 꽁트는 그 이름을 실증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파지티비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보다 능동,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꽁트는 그 이전에도 이루어졌던 어떤 공상적 사회학이라고 하는 생시몽이나 프루돈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사회학은 그것도 사회학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과학적인 그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꽁트는 과학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과학성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서 꽁트가 이제 물리학에서 주로 물리학에서 발전한 것을 받아들여서 실증주의 사회학을 이제 창실한 거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허버트 스펜서가 그 당시 이제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진화 사회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국의 사회학은 바로 스펜서의 진화 사회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는 뭐 그거죠. 뭐 생명체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그런 생명체에서부터 복잡하고 분화된 그런 생명체로 생명체가 진화하듯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아주 단순한 가족이나 이런 단순 결사체 시작해서 이제 집단을 거쳐서 조직을 거쳐서 제도로 이렇게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사회를 생물학적으로 이제 유출한 거죠. 유출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독일에서 이념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념형. 우리가 이제 권위, 지배 이런 것은 세 가지 이념형이 있다. 전통적 지배, 전통적 권위, 그다음에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 그다음에 법적 합리적 지배, 권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마치 혈액형이 A형, B형, O형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우성, 열성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화학에서 산과 알칼리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나누는 거죠.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눈 거.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그 시각이거든요. 막연하게 뭐 사람은 그냥 뭐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어떤 사회든 어떤 시대든 그 지배하는 유형을 보면 요 세 가지 중 하나로 나누어지다 이렇게 이제 이념력이라는 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과학적인 분류법 과학에서 출발이 이제 분류잖아요. 분류. 그래서 그 분류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베버 이념형 된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과학이 사회학 형성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그러면 경제학에는 어떻게 도움을 줬느냐? 자연과학이 경제학에 직접 도움을 준 건 없죠. 이런 과학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굉장히 산업혁명이 났잖아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증가였죠. 그래서 토마스 멜더스가 인구론을 저술했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인류 사회는 문명 세계는 파국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야 된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멜더스의 경제학이 시작이 된 것이고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서 그러면 거래가 될 때 수요 공급이 어떤 식으로 물론 아담 스미스 때는 아직 그 수요란 개념 없었죠. 예. 하여튼 시장 그 원리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자유거래 시장이. 그 전에 이제 산업혁명 전에는 중세 때는 봉건제 하에서는 이제 장원에서 그냥 물물 교환만 이루어졌던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폐 기반한 그런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혁명의 그 어떤 부작용,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고정경제학을 우리가 말하는 그 국부론이라는 하고 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집대성해서 우리가 고정경제학의 대표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이제 고정경제학을 완성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대륙에서는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노자 대립이 드러나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자 대립 이런 게 이제 생겨나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착안을 해서 또 칼막스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또 경제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겨났고 산업혁명은 이제 과학혁명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혁명이 경제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치학에서 그럼 어떠냐? 정치학도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고학화되면서 이제는 막연한 절대주의 이런 권위 이런 게 먹히지 않고 보다 이제 뭐랄까 어떤 이성에 기초한 그런 이제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등장한 것이 이제 사회계약설이었죠.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말하는 토마스 홉스가 맨 먼저 사회계약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맺기 이전에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 토마스 홉스였고 그 다음에 존 로크와 그 다음에 장작 루소가 이제 전통적인 사회계약서를 제시를 했잖아요. 이러면서 시민혁명의 이제 사상적인 그 근거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막시즘은 또 계급투쟁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쟁의 결과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 오늘날 제도다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계급투쟁설 얘기하고 이래서 이제 정치학도 자연스럽게 뭐 노자 대립 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그 노자 대립도 산업혁명에서 나온 거고, 산업혁명은 이제 과학혁명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과학은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학문 나중에 우리가 구체를 공부를 하지만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 끝나고 학기 말까지 공부해야 될 것이 크게 세 분야인데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3대 영역 먼저 사회학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학의 첫 출발은 프랑스였고 오기스트 꽁트가 실증주의 형태로 사회학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고 그 전에 물론 생시몽이나 프루돈 같은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를 그런 또 사회학이 있긴 했지만 사회학의 창시는 역시 프랑스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보다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 늦은 곳이 영국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허버트 스펜서가 이제 진화 사회학을 창시하면서 오늘날 영국 사회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자 대립이 굉장히 드러나면서 노자 대립 사이에 칼 막스의 사회학이 이제 나온 거고 막스 베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징이 바로 관료제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그 다음에 이념형 막스 베버는 관료제와 이념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사회학을 시작한 거고
칼막스는 노자 대립에서 그 사회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 미국 사회학이 됐습니다. 미국 사회학은 이와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긴 한데, 프랑스 사회학, 영국, 독일 사회학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 형태긴 한데, 오늘날 이제 주류 사회학인 미국 사회학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학이 또 됐습니다. 한국 사회학은 이제 미국 사회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의 독일의 사회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생적인 또 사회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가치 사회학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학의 첫 출발이 오기스트 꽁트가 그 과학사회학, 실증주의를 주창하면서 산업혁명 전까지는 계속 과학적인 절차로, 다시 말하면 가치 문제,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서 오로지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정통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문제를 문제로서 접근하자. 해결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그런 흐름을 우리는 한마디로 가치 사회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사회학. 다시 말하면 사회 정책이죠. 문제 해결을 찾자. 그래서 이제 사회정책론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것이고, 영국에서는 사회정책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용어가 어떻게 다르든 간에 정통 그 가치 판단을 배제하던 정통 사회학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학을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이제 가치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이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의 흐름은 경제학의 출발점은 역시 이제 고전주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론, 토마스 멜더스의 인구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집대성한 고전경제학, 그리고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대 이제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 경제학은 이제 막연하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세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를 이제 외면했던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이런, 시장, 그 다음에 가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요. 왜, 손목시계가 벽시계보다 크기는 작은데 왜 비쌀까? 왜 의자와 탁자가 있을 때 의자가 왜 탁자보다 비쌀까? 이런 가치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되는 곳이 시장이다. 이 사람들의 전제는 그냥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팔린다. 이런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 개념을 말하면 공급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공급. 그래서, 금이 은보다 비싸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금은 은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뭐랄까. 그런 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면서, 그게 아니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란 것도 있지만, 필요사라는 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은 효용이라는 말로 이제, 효용. 금이 은보다 비싸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금이 가치가 더 있는 거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은이 더 이제 효용이 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라는 게 중요해요. 수요가, 그래서 드디어 신고전주의에 와서 비로소 수요, 공급, 곡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전주의에는 공급 곡선만 있었던 거고, 이제 신고전주의에 와서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에 이제 곡선 두 개가 완성이 되면서 이게 양날가위가 됐던 거예요. 고전주의 경제학 우리가 한날가위, 공급 곡선만 있는 한날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고전주의는 수요 곡선도 있는 양날가위다. 가위가 드디어 가위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흐름이 케인지언과 공급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런 대공황이 왔잖아요.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이 케인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그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을 제시를 해서 돈을 풀면 된다. 그 하는 방법은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제 공공 사업들을 해서 이제 수요 곡선을 오른쪽 올림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경기는 진작이 되는데 문제는 또 물가가 좀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조금 오르긴 하지만 확실히 경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인플레 문제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공급 경제학이 등장했습니다. 수요 곡선만 이동시킬 것이 아니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 공급 곡선을 이동을 시키면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내린다.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안정시키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드디어 직효약을 찾았다. 이게 이제 공급 경제학을 소리하는 레이그노믹스다. 영국의 대처리즈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공급 경제학을 제시를 했고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적용 한계가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급 경제학은 오늘날 대체로 보면 이제 좀 보완적인 그런 수단을 쓸 것이지 이게 주요 그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시대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역시 케인즈식의 접근 방법을 기본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그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경제학도 약간 보완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케인즈 경제학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서는 칼 막스 경제학이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칼 막스 경제학이 있고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뭐 갈브레이드랄지 뭐 이런 주류 근대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대 주류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미식, 의식, 국제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혀 이제 상이한 그런 개념과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게 또 막스 경제학이거든요. 막스의 자본론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래서 경제학은 오늘날 이제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학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등장한 것이 이제 사회계약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토마스 홉스가 맨 먼저 사회계약설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홉스를 사회계약설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계약설의 이제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의 왕실의 그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놓은 것이, 그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계약을 통해서 사회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군주제란 거죠. 왕을 잘 뽑아서 그 왕한테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서를 시작했다는 큰 공로가 있긴 하지만 그 처방에 있어서 군주제를 옹호한,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토마스 홉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존 로크가 또 영국에서 이제 사회계약서를 좀 더 다듬어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계약을 할 때는 뭐랄까, 집행권과 이제 국회와 이제 그러니까 이권 분립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기반을 둬서 오늘날 영국의 의원대학제가 이제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장자크 루소가, 스위스에서 장자크 루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사회계약서를 이제 3대 전통적인 사회계약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잠시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났다가 흘러고 나서 다시 이제 최근에 등장해갖고 우리가 아는 그 존 롤즈의 그 정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썬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회계약설이거든요. 사상적으로 이제 토마스 홉스부터 시작해서 전통적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맥퍼선 같은 또 중간에 또 사회계약설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직이나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거쳐서,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이제 철학과 교수였던 존 롤즈의 정의론적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하버드의 또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썬델의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사회계약설의 계보입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길고 또 다양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묶을 수는 있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토마스 홉스는 군주제로 옹호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자유분방한 형태를 주장한 루소하고는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고, 사회계약설은 외향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계약설이 등장을 했던 것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당위론적인 그런 우리 지금 뭐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에 막 이렇게 빈부격차도 심하고 노자 대립도 너무 극심하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뭐 당위론적인 그런 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계급투쟁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현실을 보면 노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항상 가진 자 편을 들고, 이거 봐라, 이거 보면은 오늘날 현실은 계급투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제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고대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아는 뭐 정치학의 가장 오래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치학, 폴리테이아, 이 가장 오래된 책이죠. 그 전에는 또 이제 플라톤의 또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고, 뭐 이런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그리스로 되어 있던 말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 당시 대학도 새로 생겨나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뭐 그리스어로 된 어려운 원전에 접근도 못하다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고, 더 쉬운 자기들 모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사람들이 읽기, 그게 번역이라고 한 게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을 줘가지고 고대 정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계약설적인 주장에 이제 기초해서 그 당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이런 혁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사회계약설이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문헌들 이런 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념화, 의식화 이게 됐기 때문에 사실 시민혁명이 이어진 거거든요. 시민혁명의 결과 이제 보통 선거권이 널리 주어지면서 입헌군주제로 가면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걸 치르게 됩니다. 선거. 그래서 대의 제도와 선거로 인해서 오늘날 정당과 이익집단과 비례대표제 뭐 이런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우리 뭐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정치학이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대문을 활짝 연 최대 사건이 항해다. 항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문으로 쓰인 것처럼 바다를 헤쳐가는 거죠. 항해. 영어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은 말인지 항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해의 원인과 결과와 이제 우리 사회과학적 영향을 첫째로 보면, 항해가 가능했던 게 뭐냐? 항해가 가능했던 게 아까 얘기됐죠. 화학적인 저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동설,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결국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면 다시 제자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지동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구 끝에 가더라도 지구에서 추락하지 않는다. 다시 제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마음 놓고 바다로 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저변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임스 와트의 그 전기기관을 응용해서 이제 배를 동력선을 움직이는 거죠.
그 전에 배는 뭐 범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거나 아니면 인력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장거리 항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연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 와트가 어쨌거나, 전기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석탄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여튼 물을 끓여서 그 전기로 터빈을 돌렸더니 배가 하여튼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제임스 와트의 엔진이 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나침반이 있어서, 나침반이 있어서 이제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총포가 있어서 화약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총포를 가지고 무장을 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나갔고, 그 다음에 배에다 또 물건을 싣고 나가야 되니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물건들을 배에다 잔뜩 싣고 물건을 팔러 나갈 수 있었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지도법, 지도를 그리는 법, 지도법도 메르카도르 이런 지도법들이 나옴을 해갖고 공 형태로 만들어진 이 지구의 표면을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지도로 이제 그려줄 수 있는 지도법이 또 이제 나오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학적 저변이 없었다라면 항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특히 찰스 다윈이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진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절된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오리 너구리 같은 거. 너구리로 봐서는 이거는 포유류인데 부리로 봐서는 오리다 이거죠. 이거는 조류다 이게 조류. 조류와 포유류 사이에 그 위치하는 것이 바로 오리 너구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다윈은 그런 여러 가지 항해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함을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진화론을 발표할 수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항로가 발견됨으로써 기존의 그 실크로드로 물건을 나를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소량밖에 못 싣고 나르고 또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배에다 싣고 가니까 시간도 훨씬 덜 걸리고 많이 싣고 가고 그래서 인도 항로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마젤란이 또 세계 일주를 나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과학적 호기심을 해서 항해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는 항해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통해서 이제 물자 교육을 하니까 자본주의적인 그 거래, 서로 그 뭐래 비교의 이 토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항해를 통해서 자유왕래 무역이 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제반 과학으로 끝나지 않고 다 응용 기술화됨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활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술 배도 이제 처음에는 목선이었지만 철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철갑선이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배의 모양도 이제 저항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선형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또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를 또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런 항해의 결과 어떤 게 왔느냐? 산업혁명이 훨씬 더 촉진이 됐죠. 물자를 만들어서 이제 배에 싣고 가서 팔아야 되니까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항해가 획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이제 해외로 넓혀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중세 때는 그야말로 장원 안에 있는 물물 거래 형태의 그런 시장밖에 없었고 근대 초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 국가 단위로 국내 시장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해외 시장이 열리는 해외 시장.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대량 생산이 가능. 이 대량 생산은 항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통해서 중상주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영국의 이제 엘리베스 여왕이,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또 무적 함대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이런 하여튼 그 당시 중상주의적인 식민지 개척,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등장했고, 근데 중상주의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중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에 의해서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상주의는 반드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평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농주의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데 상업이 먼저 나온 거고 중상주의가 먼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농주의가 나왔던 거죠. 영국은 뭐 여러 가지 그 농업에 불리한 그러면서 또 항해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중상주의라는 것은 영국과 잘 부합하는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 프랑스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농업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네? 물론 프랑스도 뭐 항해 불리할 건 없지만 하여튼 농업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 중농주의를 사상을 이제 체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중에 그런 신자유주의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항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해 때문에 세계 대전이 보호무역주로 인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화를 이제 문을 열었던 것이 항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역도 이제 큰 흐름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IMF 가트 체제로부터 IMF WTO 체제로 이제 이행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듯이 이게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 어쨌거나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과학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다. 옛날에 유럽만 자기들이 알고 있었지만 인도 항로가 발견되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있구나.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우리하고 어떤 점이 갖고 다른 점이 뭔가 뭐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이 열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이 열리고 호주 신대륙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유럽과 서양과 동양은 뭐가 다르고 구대륙과 신대륙은 뭐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그러니까 보는 이제 관점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항해로 인해서 보는 관점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크게 이제 5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자, 첫 과정이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이고, 두 번째가 16세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 세 번째가 19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과학의 등장, 네 번째로 이제 사회과학의 전문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대의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보면 이제 5 단계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 첫 번째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중세라고 하는 것은 더 medieval이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는 흔히 the dark age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세에 보면 신본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런 암흑기적인 그런 속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특히 중세 말기로 오물 해갖고 중세가 단지 암흑기만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하면 근대의 문을 연 게 또 중세란 거죠. 특히 중세 말에 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특히 히랍 고전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히랍 고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랄지 뭐 윤리학, 니코마스 윤리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 이런 하여튼 이런 좋은 그리스 책들이 이제 고전들이 난해한 그런 휘라버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쉬운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라틴어로. 물론 라틴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 라틴어는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려면 자기 모국으로 영국 사람에 의해서 영어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던 어쨌거나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호기심이 없었으면 뭐 번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성숙이 돼 있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번역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이, 중국에서 들어왔던 종이 재지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우리가 그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그 다음에 이제 재본 기술,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서의 유통망, 서점, 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굉장히 지적으로 성숙되고 기술적으로도 그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번역이거든요. 이게 번역은 단순한 걸 번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반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학의 설립이었고, 대학은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의 이제 볼로냐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이제 설립이 돼서 신학과, 의과학, 의학과 이런 역사와 문학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고 교수되고 했던 그런, 그래서 대학의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심오한 진리, 과학기술을 탐구하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 나라, 그 국가가 미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대학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대학이 설립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인식이 태동이 됐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막연하게 뭐 신의 저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우유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부패하는데 유산균을 넣으면 왜 맛있는 야구르트로 어떻게 발효가 될까? 이거는 이제 그 균의 차이죠. 세균, 어떤 잡균이면 뭐 그거는 부패가 되지만 유산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몸에 이로운 세균들을 이제 증식시키면 또 발효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이제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게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활짝 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다음에 우리가 다빈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여한 게 그 해부학에서, 해부학, 의학에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해부학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죠. 해부학.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 아까 말한 것처럼 폴란드 출신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면서 또 우주를 이제 그 태양계 자체가 또 우주를 회전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지동설은 지구 구형설이고, 지구 구형설, 지구는 둥글다, 구형설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그 중력의 법칙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항해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 아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자료, 사변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경험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적 자료를 중시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험주의거든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이런 감각을 통한 실험과 관찰을 통한 입증,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과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얘기한 게 가치와 사실을 나눈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요거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인가? 오늘 아침 해가 7시 5분에 떴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일 뿐이죠.
네? 이게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 오늘 이제 하나의 그 과학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건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와 동시에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연과학은 사실만 연구하면 되지만 우리 사회과학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거기 내재된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런 가치 판단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은 과학화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주로 이제 사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설득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변 논리였는데 이것이 과학적 논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과학적 혁명이 그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과학적 혁명으로 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이게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과학의 이제 성립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어서 사회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6세기 16세기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왔는지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과학 자연과학의 성립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의 첫 번째 과학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하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영어 원서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했습니다.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영어 원서를 구해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